자, 정치와이드 오늘 첫 순서는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 이상 토크로 출발합니다. 보시죠.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성대모사 인터뷰 하기 전에 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혹시 다이어트 또는 다른 이유로 단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 맞으세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걸로. 새가 우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하시는데 단식 아예 끊으신 적은 없으세요? 물만 마시고 어. 한 3일 정도 버텨본 적이 사흘 정도 있습니다. 해보신 적 예, 있으세요? 예. 그때 어떠시던가요? 걷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뭐 생각나는 음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먹고 싶었습니다. 다 생각난다. 평소에 먹던 거. 알겠습니다. 왜 단식 얘기로 제가 이 시작을 했냐면 네. 지금 단식 8일 차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지금 굉장히 단식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점점. 자, 그러세요. 오늘 성대모사 인터뷰 첫 순서는요. 이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오, 이재명입니다. 자주 여기 이상 토크 나오시는데 오늘 얼굴이 바뀌셨습니다. 수염도 그냥 그대로 있네요, 지금요. 약간 조지 클루니 비슷하지 않나요? 아, 조지 클루니요? 예, 잘생긴. 그리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 텀블러도 들고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는 걸 보고 저거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데 단식을 하시는 분 치고는 일정 참여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체력이 원래 좋으신 건가요? 뭐 다부진 체력인데 예. 그래도 힘들죠. 최근에 태영호 의원이 와가지고 예. 시끄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텀블러에 물 들고 계시는데 가끔 보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소금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양한 소금을 섭취하고 계신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와인 소금, 뭐 마늘 소금 등등. 특별히 이 소금은 좀 조달하신 건가요? 예, 뭐 죽염 좋아하는데요. 예. 예, 뭐 맛이 중요하겠습니까? 음. 소금이 뭐 종류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예.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 정권을 막기 예. 위해서 하는 거죠. 소금 얘기에 또 더 막 정치적인 이 정권에 소금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금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 10시, 밤 10시까지만 천막에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반복하니까 출퇴근 단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웰빙 단식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뭐 우리 앵커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그런 단식, 웰빙 단식 한다고 보시나 봐요? 저는 뭐 특별히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 몰골을 봐도 상황을 봐도 예.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오늘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신 거 보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긴 해요. 예. 아 예. 잠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좀 짠데요? 소금 물으신가 보네. 예. 그렇고요. 근데 사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식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아 예. 잠깐 빈혈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계속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검찰 조사 9일 토요일에 받으러 가겠다고 제가 좀 했는데 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검찰 수사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 소금 얘기 계속 하실까요? 아니, 혹시 빈혈이 와서 지금 몸 상태로 출석해서 조사 받을 수 있으실까요? 이거 보이세요? 손 떨리는 거? 근데 조사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예, 뭐 성실히 좀 나가주시죠 좀. 알겠습니다. 어지럽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식장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물을 드시긴 하는데 뭐 좀 표정은 얼굴 모습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자, 다음은요. 얼마 전에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라고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어요. 자평입니다. 오 시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최근에 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은 비슷한 면이 참 많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어떻게 비슷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예.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압니다. 잘못 알려진 겁니까? 그렇지만 국정 방향과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 과학기술 그리고 특별히 서울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예. 약자와의 동행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란 뜻입니까? 성격도 비슷할 수가 있겠죠. 정책도 비슷하고.
뭐 그 노선에서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예. 골고루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도 내시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현안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서 예. 정말 많은 약자들을 서울시에서 발견하는데요. 예. 그분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중앙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걱정을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강경 목소리에는 걱정이 들어있다? 뭐 강경이 아니죠. 아,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남자인데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을 꼽으면 누굴 좀 꼽으실까요? 혹시 뭐 한 장관, 원 장관 뭐 이런 게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을 꼽지는 않고요. 원 장관은 원 장관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의 나와 라이벌을 삼는 게 낫지 않겠나. 어제의 나요. 그래서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제 자신과 싸워야죠. 아, 그렇지 않나요? 왠지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서울시가 산적한 문제를 지금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정이 바쁘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예, 다음에 네. 또 모시겠습니다. 또 모셔주시죠. 예. 자, 다음 마지막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호칭 논쟁을 좀 벌였죠. 뭐 오성이 좀 오가고 그랬는데요. 이 방통위원장 좀 모시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입니다. 아, 처음 나신 것 같아요. 이 MBN이 예. 정말 공산당 같은 기관지 언론인지 예. 아니면 정말 공정 언론을 주장하는 아. 그 편평한 언론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같은 공짜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요. 예, 뭐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전이 그냥 한바탕 벌어졌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민정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 고민정 씨, 아, 예, 반사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대로 왜 돌려- 씨라고 불렀는지는 예. 그거는 저녁 먹으면서 혹은 야식 먹으면서 예.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식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다음 질문은요. 또 설전이 오간 내용이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 맞는 거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들 나왔는데 국무위원이 맞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사칭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예. 사고 없도록 방통위원장으로서 예,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 너무 그렇게 꼬집으시 마시고 아. 언론 환경이 편평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뭐 확고하게 말씀하시네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한다. MBN은 제가 차차 지켜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상 토크 처음 나오셨는데 앞으로도 종종 좀 출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방통위원장 이런 데 출연하면은 공정성에 의심받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다? 이 뜻입니까? 그거는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확고한 말씀을 하고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돌연 탈북민 출신이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요. 우선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그냥 지뢰 주시기 쓰레기, 바랍니다. 거의 쓰레기. 야, 무슨 말? 태영호 의원님, 의원님, 네.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측면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거 지적하면서 민주란 이름 떼어라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비판, 약간 좀 비난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민주당 의원의 반응이 쓰레기, 북한에서 온 쓰레기. 그리고 뭐 공산당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막 설명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일단 태영호 의원의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저런 식의 반응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소위 진보 세력을 자칭하고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예. 비롯한 뭐 야당 일부는. 근데 진보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건 그건 사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예. 그 지금 야당의 일부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해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매번 기권을 했죠,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지적은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예. 팩트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예. 북에서 쓰레기가 왔다 그러는데 동료 의원에게 할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 유독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에게 가혹합니다.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탈북민을 향해서 배신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럼 누구를 향한 배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관 자체가 예. 국회에 들어와서도 소위 학창 시절에 잘못 주입된 역사관, 소위 북한의 대한민국보다도 한반도의 뭐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잘못 주입된 역사관이 예.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북한의 폭정과 독재의 그 억압하에서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시각이 예. 꽤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쓰레기는 잘못된 발언이죠. 북에서 온 쓰레기다. 이거 뭐 비난치고는 진짜 뭐 단순히 맹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거친 이런 비난이 오늘 발언이 써진 거에서 뭐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제 오후의 모습이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아마 이걸 가지고 밤새 그냥 고민도 하고 아마 잠을 잘 못 잤는지 오늘 아침에 예고를 한 게 이재명 대표 당시장 가서 항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오전에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화를 하고 가세요. 딴 데 가서 쇼를 하라고. 왜 여기 와서 쇼를 해? 일정 다 정지하고 만나시기 아니 대표님 만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왜? 그냥 뭐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니까. 자기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저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아. 못 살아남아요.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살 치고 다닙시다. 하지 마세요. 오늘 엄청 억울했던 거 볼게요. 대표는 만나겠다고 하고 옆에서는 강제로 밀어서 쫓아내고. 윤기 고사님, 뭐 태영호 의원에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꺼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이재명 대표와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분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예. 공천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기, 쉽게 말하면 아니면 국무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얘기의 연장선. 왜 싸우지 않느냐. 지금 뭐 한간에 화제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또는 장관들이 국회 답변에 굉장히 날선 반응으로 요즘의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죠. 그렇죠. 예. 그 연장에서 태영 의원의 저런 행동도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존재를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그걸로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공천에 대해서 뭔가 줄을 이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랑 아마 의원들이 주고받은 얘기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일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태영 의원이 아까 전날 국회에서 했던 연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입닫느냐라고 아주 점잖게 하는 거 하고 거기에 앞뒤에 붙어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살짝 유도한 듯한. 끌어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게 확연히 보여요. 더군다나 태영 의원은 지난번에 보좌진들 놓고 했던 얘기 가지고 얼마나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영어 무슨 약자로 써 있는 뭐 그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반발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제 대정부 질의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제 그거는 이미 다 떨쳐낸 것 같고 어찌됐든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국회 대정부 질의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뒤틀려 있는 거 많이 지적합니다. 사실 뭐 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뭐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저렇게 무슨 쓰레기라는 식의 욕까지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지금 본말이 다 뒤집혀 버린 그런 꼴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 말고요. 결국 이러니까 뭐 국회에 대해서 쌍을 찡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그냥 귀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기찬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태영 의원이 처음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절 저도 기억이 없고 그런 보도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처음 모습이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서로 약간 충돌도 했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단식장에 찾아가서 뭐 건강 염려 발언을 하고 본인의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대표께서 어쨌든 단식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녁에 찾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식장에 찾아가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장면보다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 장면이 조금 낯설다. 이게 좀 심각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태영 의원이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예요, 사실은. 본인 보고 듣고 왔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차치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반응이 쓰레기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신분에 의한 차별이죠. 일반 다른 분들이 저런 말하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이라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은 저걸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태영 의원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탈북민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기 때문에 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 장면만 나온 저 시각적 장면만 놓고 보면 저는 글쎄 저렇게 왜 과민 반응을 할까? 그리고 과민 반응의 대상이 태영 의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또는 탈북민들께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 이 점에 집중한다 그러면 저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 분께서 고함은 있을 수 있어도 탈북민 쓰레기, 북한에서 쓰레기라는 북에서 온 쓰레기. 글쎄 저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요동을 쳤습니다. 저걸 가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저 모습이 이어졌죠. 이제 당시장 찾아가면서 또 거기서도 약간 뭘까요, 대치처럼 된 잠깐 있었고 만나긴 했지만 뭐 대화가 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잠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모습이 살짝 영상이 좀 섞여 있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 단식하는 걸 놓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비판,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시각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의 단식이 8일차를 맞았는데 예.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러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까 전에 오늘 오전에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 다 틀어지고 그냥 사람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4일 지나면은 거의 몽롱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7, 8일 되니까 막 숨이 가쁘고 막 그냥 별도 보이면서 그냥.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이 이제 인터뷰 중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김성태 전 의원이 과거에 단식했던 모습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모습은 달라요. 다른데 사실 단식 8일째는 이게 보통 날짜가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가 크게 힘들어하거나 약간 무리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곡기를 끊는다라는 건 예.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그렇죠. 위협적인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다가 지금 출퇴근을 하는데 예. 원래는 노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잠을 예. 자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숙 농성을 몇 번 광화문 쪽이나 시청 앞 쪽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노숙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보이죠, 바람 불죠, 그리고 소음이 들리는데 예. 광화문이나 시청 쪽에서 저녁에 이 버스가 지나가면 땡볕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아, 누워 있을 때. 네,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오면 뭐 조건이 열악하고 통상 추위가 예. 오면은 가을 추위였는데도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노숙하면 통상 이슬 맞고 잔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이슬로자를 쓰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노숙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회는 10시 반이 되면은 그 국회 경비대 사람들이 내보내기 시작해서 11시가 되면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밖에 일반인들이 못 돌아다닙니다. 아, 경내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좀 설명이 안 돼요. 경호상의 문제라는 게. 그리고 되게 해보면은 예. 3, 4일이 1차 위기가 와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가 되면 2차 위기가 오고요. 예, 예. 20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을 넘어가면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거고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60에서 70일 이 정도 되면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흘 가까이 돼 가는 거죠. 이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노숙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을 해도 특히 또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하는데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당뇨는 금식도 어렵습니다. 한 끼, 두 끼 굶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아예 밥을 건너뛰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검찰 조사 9일날 지금 받으러 간다고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가능할까요? 지금 왜냐면 내일 모레 이틀이 지난 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틀. 열흘째가 됩니다. 그렇죠. 딱 지금 10일째인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열흘째 되는 날 수원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의심스럽게 물론 봅니다. 차량편으로 가겠지만 왜냐하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차량 자체도 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체력이 필요한 거고요. 어지럽다 그러면 뭐 검찰청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검찰청에 10시에 출석을 하면 밤 12시까지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좀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본 저 태영호 의원 소동에서 보여준 예. 이재명 대표의 체력은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과 네. 얘기를 네. 큰 문제 없이 나누고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고 네. 있거든요. 만약에 저 정도의 체력을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예. 한 열흘째 정도 되면은 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활동이 많아요. 행사 같은 거 많이 참석하고 회의도 참석하는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짚는 모습은 아마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8일째입니다. 8일째 단식을 과거했던 분들과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아직은 괜찮은가? 그러나 다음은 어떨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역시 글쎄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인데요. 김만배 씨가 등장합니다. 요거는요. 키워드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말 바꾸기입니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자정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석방이 됐어요.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거든요. 사실 검찰 쪽에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분도 했으나 이게 안 됐거든요. 자, 그럼요.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되면서 지금 석방되는 모습이 있는데 석방이 되면서 질문을 받고 한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참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얘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이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님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고 그 뒤에 대선 직전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무슨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뭐 해서 그냥 넘겼다, 무마했다. 뭐 이거잖아요. 그 그렇죠. 진술의 내용. 근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검사가 뭐 윤석열 과장이 그런 영향력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 내가 이런 걸 조작할 뭐 이건 본인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인터뷰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뷰가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게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이루어졌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인터뷰 내용에 등장했던 조우영 씨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그 됐죠. 이후의 진술. 나는 그렇죠. 뭐 본 적도 없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 인터뷰한 내용은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을 조우영 씨가 만나서 뭐 직접 윤석열 과장이 커피도 타주면서 완전히 부드러워졌고 그 이후에 사건이 그냥 잘 넘어갔다. 무마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조우영 씨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본 적이 없다. 전혀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검찰청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은 박모 검사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거는 이미 확인이 된 오늘도 것이죠. 그거를 본인이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 당시 검사 과장이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인터뷰 내용을 자기가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가 이루어지던 시점은 2021년 9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022년 3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시기에 그때 당시에 아마도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왔을 거고. 그럼 그때 인터뷰를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허위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장에 의하면 대선 공작이다. 그걸 인터뷰를 해놨다가 대선 3일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터뜨렸고 여기저기서 받아 썼다는 것인데, 지금 김만배 씨가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그 변명한 내용도 사실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신학림 위원장은 책 3권에 대한 책값으로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씩. 그래서 책값 1억 5천만 원에 부가세 1,500만 원을 받아서 1억 6,500만 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책은요.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에요. 근데 부가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책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언론인을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이 책에는 부가가치세 안 붙는 거를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요거 책 얘기는 또 좀 준비되어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본인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부인하고 그 뒤에 나온 또 질문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그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사적 대화다. 그리고 녹음되는 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굳이 했거든요. 이거는 사적 대화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진술하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운 좋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검찰에서의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나눈 얘기다. 덮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녹음하는지 모르고 사적 대화 내용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그게 보도까지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뭐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배팅은 세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선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인터뷰가 아니라 사적 대화를 하지만 아무튼 뭐 사적 대화 인터뷰든 당시에 했던 말을 뒤집었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시는 녹음되는 것도 몰랐고 그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건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도 오늘 새벽에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 일단 두 인물이 일치해요. 그것은 가치가 있어서 책값을 준 거다. 근데요, 윤경호 소장님. 오늘 나온 보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있는데 보니까 당시에는 그 책이 뭐 그냥 좀 허술하게 너무 놓여있다. 그렇게 값이 나가는 거의 1억 5천이 넘어가는 책인데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고 한다. 자, 과연 이 1억 6천여만 원의 이 정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사무실에 팽개쳐져 있었다, 뭐 이거였죠. 예. 뭐 상식으로 접근을 하면 김만배가 박영수 또는 뭐 곽상도 등등 이미 거론된 뇌물이 50억이잖아요. 50억. 뇌물이 50억 아니에요? 기본으로 그냥 보통 50억. 그 뇌물 50억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다들 공이 하나 더 혹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뭐 아니면 그 이상 하긴 5천 또는 5억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게 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촌지가 1억 6,500만 원인가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촌지라면 촌이란 뜻이 굉장히 좀 마디촌자거든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짧고. 마디촌자인데 근데 이제 그 책의 가치 운운하는 거 거론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무슨 책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저기 나오네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경력은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의 편집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 책을 쓰셨다 인정해야죠. 뭐 자분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죠. 김만배 입장에서는 아마 3번의 구속 만료 상태에서 어저께 밤 12시 자정에 풀려났잖아요. 재구속 뭐 얘기가 나왔지만 풀려난 거 이거는 본인이 뭔가 지키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고 그걸 검찰 측에 어찌됐든 여러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걸 보도한 매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 어떤 잣대가 가능할 것이냐. 그 관련해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아주 유사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유명한 건데요. 우리 윤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뭐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얘기하면 actual malice rule, 그러니까 현실적 악의의 원칙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자, 상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보도를 한 매체와 당사자가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를 알고 그런 보도를 했다는 걸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만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는 죄가 성립이 된다. 이게 바로 이 유명한 액츄얼 멀리스 룰이라는 건데요. 이 판례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게 1964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 때 이걸 과잉 진압을 했던 어느 경찰서장, 그 사람 이름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인데 그 경찰서장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나온 결론인데, 자, 중요한 거 이제 다 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물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도 광의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 신앙림 씨와 뉴스타파 이 보도한 매체가 아마 이 허위라는 거를 알고 이걸 보도했느냐 여부 이게 앞으로 아마 큰 논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용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또 제보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으면 거의 악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인터뷰 그 9월 15일 그리고 한 5일 정도 지난 뒤에 돈이 간 거죠?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헌맥 지도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는 주장을 합니다만 제 기억에 의하면 한국일보 당시 계열사 중에 뭐 경제 일간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시리즈로 연재한 게 있어요. 재벌들의 혼맥 관계, 누가 누구하고 사돈이고 뭐 그걸 일간지에서 시리즈로 계속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대단히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참고한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저 책 내용하고 그 일간지에 연재했던 내용하고는 상당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걸 한 권에 5,500만 원씩 주고 산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윤찬 변호사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도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저게 일단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본인이 저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사건에 유리하다 그러면 저 인터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것과 본인의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와만 관련이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특종을 주게 되면요. 이러면 안 되지만 특종을 주는 사람이 기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만 거꾸로예요. 어떻게 특종을 주는 사람이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명백히 물론 입증의 문제가 살아 있습니다만은 상식적 잣대에서 볼 때 뭔가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뭐 1억 5천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 일단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더 들여다보겠죠. 어떤 입증 과정도 뭐 검찰에서 뭐 증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이 사항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히 여당에서 나오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날짜가 보면은 SNS에 올렸어요. 이게 2020년 3월 6일이니까 이게 대선 직전이잖아요. 본인의 SNS에 당시에 이 매체가 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보도했을 때예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바로 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다 이런 거 다 퍼뜨려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작년이에요.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SNS 글이 현재 비공개 상태. 지난해 요 글인데 지금은 비공개 상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비공개된 겁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알려주신 의원분의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여야 대표들의 또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보도가 나왔으니까 관심 갖고 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뭐 누구라도 그건 내리는 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끓여요. 그 중에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간이 아니다는 말 나오고 뭐 사형 뭐 이런 거에 나와요 지금 이렇게 뭐 대치하고 있고요. 정성우 의원은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안 보이게 하는 게. 신경민 전 의원님은 글쎄요 이거 안 보이게 지금 비공개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 위원장하고 김만배 예. 씨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 위원장하고 뉴스타파와의 관계도 있고 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여러 예. 신문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게 이제 세 가지 다른 측면인데 지금 현재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는 정당과 정치인이 이 뉴스타파나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예.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음모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닉네임을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회만 있으면은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예.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을 입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그건 또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되는데. 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언론 관련은 언론사 내부적으로 일단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제3자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 일단 내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나 뭐 이런 관계 당국의 조사가 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되겠지만 이 정치인과 내지는 정당과의 관계는 글쎄요, 의심은 물론 가고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는 그 여러 가지 음모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공격이 당분간 진행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도 참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익명 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참전을 한 거기 때문에 참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비공개인지 삭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의심받을 짓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가 지금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시간차를 놓고 지금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직후에 굉장히 빨리 알았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또 삭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삭제가 자연스러운 일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일단 뭐 이미 내려진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조사와 수사를 해봐야 될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한 의도, 비공개하신 분이 알겠죠. 그거는요. 아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들도 아마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말을 바꾸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돈이 간 건 뭐 대북 사업 뭐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취지에 특히 이제 보고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완전히 말을 바꿨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저 입장문 뒤에 보시면 맨 밑에 뭐 날짜 쓰고요. 피고인 이화영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 위험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보고했다, 그다음에 대북송 관련해서 뭐 했다 이 진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해요.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했다. 앞서서 검찰의 본인이 진술한 걸 스스로 허위 진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번복을 했어요. 이거 김용남 전 의원님 이거 검사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이거요 혹시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지금 재차 번복해요. 처음에는 뭐 모른다고 했다가 보고를 한다는 취지를 했다가 다시 또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재명 대표가 모레인 9일 출석하잖아요. 정치권 일각에서 이거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 출석을 계속 미루고 출석 일자로 옥신각신 하다가 9일날 출석하기로 결정한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사실 9일은 검찰 쪽에서 요구한 날짜에 포함돼 있었어요. 뭐 7일부터 9일 사이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11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그렇죠.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검찰 대표가. 쪽에 날짜를 하나를 맞춰준 셈이 됐거든요. 맞춰줬는데 공교롭게 오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번복되는. 입장문을 통해서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직접적이고도 불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또 바뀐 거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안 했다. 뭐 사전사고 사후에 이야기 안 했다.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앞선 진술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자수서 형태의 입장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했죠.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됐잖아요. 파행되어서 못 열리고 제대로 안 돼서 그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뭐 한 번은 그 부인이 뭐 법정에서 부부싸움이라고 표현되는 그것 때문에 무산되고 변호인 문제 때문에 몇 번 무산되면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확인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진술서라는 형태로 다시 번복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오늘 나온 진술서의 내용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유리해졌어요. 잠깐만, 김용남 전 의원 지금 관련 영상이 준비된 거 있거든요. 오늘 내용까지는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여기서 궁금한 건 뭐 날짜가 오늘 나와서 9일 날 출석한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근데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문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새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면서요. 근데 새로운 변호사는 공교롭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주당 소속의 광역, 그러니까 지방의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할 무렵에 있었던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변호인을 바꾸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변호인도 사임을 했어요. 그런 이후에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은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 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번복하는 입장문이 나오고 오늘 공교롭게 나오고 이제 내일 모레 나 검찰 나가서 9일날 검찰에 출석을 조사 하고. 받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또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전 의원께서 차근차근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주셨는데 이게 억측일지 아니면 정말 좀 이상한 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주제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좀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뭐 역사 전쟁, 뭐 이념 전쟁, 막 이런 표현 등장하는데요. 그와 관련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과 설전을 좀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친일파입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장관님. 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예.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백히 있고 또 형평성이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분을 친일파라고 한다면 일제 시대에 뭐 군인되고 또 뭐 공무원하고 뭐 그런 사람 다 친일파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굳이 법적 조치를 한다면은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유기호 수장님,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이 소환이 됐어요. 친일파 논쟁,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만 삑사리가 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한 얘기로는 해방된 이후에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그 개장 뭐 근무가 했다는 해방 거죠. 이후다.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백선엽이라는 전 장군이 한국 전쟁 때 6.25 때 북한군에 맞서서 세웠던 공 그거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간토 특설대에서 본인이 24살의 나이 때 조선인들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자서전에 본인이 회고록에 스스로도 인정을 한 얘기를 그걸 친일파다, 친일을 했다. 이 용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가리려고 하는 거는 그건 무리한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공과라고 얘기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의 부친을 끌어들여서 상대 측을 촉발을 하려고 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무리한 것 같고요. 박민식 장관에게도 똑같이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싸우지 않느냐라고 한 얘기에 그대로 또 행동강령을 실천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 행정부의 장관들, 특히 국무위원들이 국민에게 하는 얘기인데 되게 저렇게 어찌됐든 야당과 이렇게 싸우는 걸로 비춰지는 그리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게 오늘도 또 설전처럼 비춰졌거든요. 그건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하태경 의원이 뭐 참전을 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1940년에 보통 문관시험 합격했다. 뭘 또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합격했으니까 일제 때 공무원 한 건 확실한데 무슨 근거로 지금 고발, 뭐 고소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이렇게 또 반발하는 입장을 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박민식 장관은 미친 거다. 문 전 대통령 부친 농업개장 해방 후에 한 거다. 농업계 앞서는 개장을 해방 후에 한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은 아니 40년에 그때 당시에 공직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공직 근무했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 좀 사자 명예훼손, 뭐 고소 또는 고발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우선 일단 백선엽 장군이 이제 간도 특설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와 관련돼서 본인이 들어간 이후에는 독립군들 토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서전에 쓴 거기 때문에 본인이 특설대에 있으면서 독립군 토벌에 가담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건 뭐 그런 설명이시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관련해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명예훼손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후보자 시절에 모욕죄로 고발했다가 취한 적이 있어요. 취한 적이 있어요. 명예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이제 어떤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냐 예컨대 계장으로 근무했던 그냥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나요? 오히려 계장으로 근무했는데 말단이었어. 이게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을 일으킬 만한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친일이다 여부는 그거는 판단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 고모 변호사의 경우에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이다 이것은 너무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치는 이 의견이에요. 따라서 물론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또 판례에 따를 때 이것은 사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더라도 사실 친일 그러니까 그 계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런 인터넷 이 적시된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허위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성 요건적 사실로 밀어볼 때 성립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나 정치권에서 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좀 피로감이 있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듣는 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국민의힘 모습인데 집안 싸움이 예고된 건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집안 싸움이라면은 내부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설명도 있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습니다. 우리 당헌 당규가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를 내게 그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강서구청장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무공천도 있을 수도 있고 공천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이랬는데 이제는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관련 공관위를 꾸리고 할 거라는 거 스케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안팎의 분위기는 김태우 전 청장이 얼마 전에 사면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사실상 공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광복절 특사 이후 제도 등 결정했고요. 지금 뭔가 그쪽으로 기울은 거 아니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동안 준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 강서구청장에 도전하시려고. 김진선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예비 후보. 김태우 재등판에 탈당 후 혹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김진선 지난해 지선 때도 무소속을 고려했지만 마음을 돌려서 김태우 선대위원장 맡았다. 그러니까 양보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차 같은 상황이 벌어질 꼴이다. 당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게 물론 경쟁정당, 소속은 다른 경쟁정당 사장인데 이러다가 이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놓고 집안 싸움, 자칫 무소속 출마까지 해서 막 삼자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사면복권을 해주면서 공천을 하라고 사실 눈짓하고 거의 뭐 지시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런 시각이 들린다 지금. 아니 사면복권이라는 게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3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경우라는 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괜히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나오고 국민의힘이라고 그걸 뭐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진선이라고 그러는 지금 복병이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아마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죠. 이걸 정리 또 수습을 지금 하려고 할 거다. 그건 이렇게 해서 3파전이 되면 저건 뭐 무조건 밥상 차려.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표가 갈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선거에서 후보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바람과 구도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도가 이게 굉장히 국힘당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구도의 문제니까 출마하는 후보 숫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바람은 모르죠. 그건 이제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요. 바람은 또 뭐 바람대로 있는 거고 조직은 또 조직대로 있는 건데 김태우, 김진선 이 두 조직이 여기서 구도에서 붙는다 그러면은 이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마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윤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이건 대통령 뜻이 하면서 아마 땡크라도 몰고 와서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윤기찬 변호사께 좀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분위기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심경민 전 의원 이거 정리할 거다. 그래서 무속 출마도 못 나오게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당선 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죠.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경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태우 씨를 전략공천하게 되면 또 분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김태우 후보 예비 후보를 전략공천했을 때 월등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면 하기 힘들지 않을까. 잠깐 좀 봐주세요. 오늘 나온 김기현 대표 얘기인데 전략공천설 질문에 누가 그런 가짜 뉴스를 뭐 이러면서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럼 경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김진선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거기 공무원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상당히 발이 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태우 이 전 강서구청장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데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이 공천받아서 나가서 뛰는 방법. 또 하나는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법. 그래서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강서구청장에서 김태우 효과를 톡톡히 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두 번째 김태우 효과를 보는 것도 그럼 강서구청장은 다른 분이 후보로 출마하시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공관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고민의 바탕이 되는 객관적 지표를 찾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찬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잘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런 가운데요. 이 강서구청장 결과가 이게 총선 직전에 열린 것같아서 막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총선 전초전처럼 비춰지는데 이 의미를 좀 짚으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판단력 또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혁신위원회 이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 자, 김용남 전 의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김태우 전 청장을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이 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뭐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생각대로 안 졌다. 되면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지는 경우.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5% 그 안으로 지는. 안으로 지는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떻게 좀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핑계도 될 수 있고 뭐가 해명할 수 있다 그건. 근데 만약에 5% 이상의 격차로 졌다. 이건 많이 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예.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아무리 사전투표가 있지만 보궐선거는 이 국회의원 총선거나 동시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투표 성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고 여겨져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선거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서구라는 지역구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 보이는 지역구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불리한 선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선거에서 만약에 5% 이상의 격차로 졌다. 패배한다. 그러면 요동칠 가능성이 있죠. 그 김기현 대표는 거기까지는 저한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동친다에 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이거 연말이 간단하지 않아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초전이라는 의미가 또 붙나 봅니다 지금요. 여야가 전력 투구를 하겠는데요, 왠지요. 자, 마지막 주제는요.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역시 북 콘서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란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어디선가 갑자기 누가 제시를 한 거겠죠. 그런 말이 없어요 원래. 공산 전체주의가 뭐야?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는 잘못 들어서 용산 전체주의인가 뭐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깨어나 보니 선진국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깨어나 보니 후진국, 깨어나 보니 일제시대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느낌을 받고. 자, 저런 모습인데요. 잠시 봤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 그 옆에 최강욱 의원이 앉아 있어요. 최강욱 의원이 저 콘서트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객으로 왔다가 잠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래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님이 해안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과 그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에 비교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 수사 방법, 이 무도함. 자, 유호 소장님. 진행은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이 잠시 등장해서 마이크 잡았어요.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 북콘서트? 세 분 다 지금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1심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재판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본인과 뭐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돼 있는 부인은 이미 지금 몇 년 감옥살이를 재판이 끝나 수감 상태란 말이에요. 네,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본인은 아직 1심도 안 나왔죠. 최강욱 의원은 아마 1심에서 이미 상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인턴 뭐 증명서 이런 것 때문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나머지 상급심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는 지금 징계라는 걸로 아직 사표도 못 내게 하고 있잖아요. 어젠가 그젠가는 뭐 공소시, 그것도 공소시효라고 그럽니까?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 시한, 그걸로 뭐 뒤늦게 또 다시 족쇄를 채웠다고 그러니까 이 세 분 다 선출직으로 본인이 나서는 걸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겠다 또는 명예를 회복하겠다 약간 그런 라는 생각을 하도록 지금 읽도록 만드는 건데 그런 걸로 따지면 상당히 공동전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과연 개개인을 놓고 볼 때 그게 지금 NT 윤석열 또는 NT 국민의힘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까? 이건 별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윤찬 변호사, 특히 이성윤 전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굳이 표현을 썼거든요. 윤석열 사단의 표현을 써서 이거 의도적이라고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뭐 감정이죠. 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세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이었고요. 최강욱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그 전 의원은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하여튼 요직을 거쳤던 분들이죠. 그러다 세 분 다 피고인이 됐어요, 지금. 이성윤 그 지검장도 지금 뭐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돼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어떤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말씀들을 하신 거고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이제 그 경제적 활동으로 나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분들이 그 후원을 하는 꼴인 것이죠. 다만 말씀들을 하실 때 되게 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들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저렇게 세 분이 하나회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고인 신분 세 분이 와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렇게 세 분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물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객으로 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올라가다라는 요청을 받고 마이크를 잡았지만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영상도 저렇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